한한령으로 중국에서는 제약받고 있지만 K 콘텐츠, 즉 우리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입니다. 한류의 인기는 수십 년 지속될 것 같다. 오래전 우리가 한류에 열광한 것처럼 서구의 젊은 층도 비슷하고 참 두려운 상황. 한류의 인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 이 글에 붙은 중국인들의 또 대댓글을 보면요. 빌보드에 한국 노래가 몇 곡 올라가고 그래미에서 수상 몇 번 해도 서구에서 이소룡의 영향력을 넘는 사람은 없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있다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는 극히 적을 텐데. 한류는 일종의 상품이지 문화로 보기에는 영화야말로 종합문화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영화가 현재 아시아 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 하나 더 소개해보면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영화 드라마는 건너뛴다. 이 글에 대한 대댓글을 보면요. 그러는 당신 항일 애국 드라마나 보세요. 님은 중국 영화 드라마가 볼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중국 드라마 영화가 볼만했다면 누가 한국 걸 보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2012년 이후에 나온 중국의 영화 드라마는 안 봐. 한류의 시작은 1993년 중국에서 방영된 최수종, 최진실 주연의 드라마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에 풀하우스, 가을동화,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까지 한국의 드라마들과 또 H.O.T를 비롯한 한국의 아이돌들의 폭발적인 인기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한류 열풍은 중국에서 최고에 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주요 도시, 한국 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뤘고 중국 청소년들에게는 한국 가수들이 우상이었고요. 중국 중앙 CCTV를 비롯해서 후난 위성 TV 등 주요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는 24시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여성들은 한국 화장품을 사치품으로, 남성들은 한국의 전자제품에 열광했고요. 2004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3,400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한류 팬을 한족이라고 불렀고요. 평균 연령은 당시 15에서 35살 사이, 여성의 비율이 대략 67%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중국에서 인기를 모으던 한류는 2005년 이후 점차 영향력을 잃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동북 공정으로 한국에서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를 비판하자 그에 대한 반발 심리가 한류에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배우 장나라가 돈이 없으면 중국에 가서 돈을 벌면 된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중국인들의 감정선을 자극하면서 한류 스타들의 중국 진출은 당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2013년 김수현, 전지현 주연의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한류 열풍이 불었지만 결국 2016년 사드 문제로 한한령이 내려지면서 공식적으로 23년간의 한류는 중국에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 아이돌들은 여전히 한국 아이돌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고, 엑소의 루한이나 타와 같이 한국에서 활동하던 중국의 남녀 연예인들은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한령의 기세가 꺾일 줄 알았던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데 대한 분석들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중국을 떠난 한류, 서방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류의 역사, 특징, 장단점을 분석해서 중국 네티즌들에게 큰 반향을 준 글을 소개합니다. 결론에 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객관적인 관점으로 작성된 글이라서 우리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1989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마는 SM을 설립, 한류는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다. 1996년 이스마는 아이돌 그룹 H.O.T를 데뷔시킨다. H.O.T는 미국 힙합, 일본의 비주얼록, 한국 민요에 뿌리를 둔 음악으로 일본과 동남아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그룹이 됐다. H.O.T 성공에 자극받은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은 다양한 컨셉의 아이돌 그룹들을 양산하기 시작한다. H.O.T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키웠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당시 한국인들은 한국 유행음악의 홍보대사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 갔을 때도 한국 아이돌 그룹 홍보에 열을 올렸고 사생팬처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 후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은 스타 제조 공장으로 불리면서 연습생 제도, 예능 프로그램,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 등 한국에서 시작되지 않은 포맷이지만 결국 한국에서 발전을 이루게 했다. 반면 한국 아이돌들은 데뷔도 빠르지만 해산도 빠른데 데뷔부터 해산까지 평균 1년 8개월 정도라고 한다. 1998년 대통령 김대중은 한국 문화사 발전을 독려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쳤고, 이때부터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은 제품 찍어내듯 다양한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매년 국가 예산의 1%를 문화사업에 투자했고 2001년에는 6배 증가했다. 아이돌 음악과 더불어 한류의 가장 큰 상징은 한국 드라마다. 2002년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송됐고 특히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본인들에게 심어주는데, 아베 전 수상의 아내가 한류 팬으로 아베 전 수상에게 매일 한식을 먹게 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한국인은 문화산업의 부가가치가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높다는 사실, 100달러의 문화상품 수출은 412달러의 가치의 공산품 수출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화대국이 됐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는 경쟁력 있는 시스템과 노하우로 DP,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들을 제작,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OTT계의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채널과의 협력으로 글로벌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한국의 문화 전략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성공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미국 문화산업의 연간 매출은 항공우주기술산업을 능가하며 1,000억 달러가 넘는다. 그중 할리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70억 달러로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의 GDP와 비슷하다. 한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의 게임 산업인데 게임 수출만으로도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미르의 전설, 크로스파이어, 배틀그라운드는 모두 한국에서 개발돼 서비스되는 게임으로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게이머들이 한국 게임을 즐기고 있다. 2016년 한일령이 시작되자 한류 산업은 최대의 시장을 잃게 되었고 대안으로 유럽, 미주 등 서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국은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류의 주요 시장은 한국이 아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기준 구독자가 가장 많은 계정은 한국의 걸그룹 블랙핑크이고 3위는 1억 구독자를 가진 BTS로 한국 연예인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BTS의 유튜브 첫 영상 조회수는 6억 7천만 회를 넘었고 걸그룹 블랙핑크의 2021년 뮤직비디오 조회 숫자는 91억 5천만 회를 넘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국 국력을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유튜브 음악 인기 차트 상위 대부분을 한국 아이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유럽과 미국의 음악인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유튜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아이돌 그룹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 10% 정도만 한국에서 유입되고 트래픽의 85% 이상은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중 베트남의 호지민시와 태국의 뱅콕은 서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한류에 열광하는 도시들이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한류 스타들을 추종하고 미국에서는 할리우드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한국을 홍보하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었고 특히 동남아에서는 동북 지역을 한국 영토라고들 생각하는데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자국의 아이돌 문화로 목적을 달성했다. 저는 이 부분이 문화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중국인들이 아무리 동북봉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더라도 한국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하면 동남아처럼 동북 지역은 원래 한국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굳이 별도로 홍보할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김치나 한복을 주제로 한 미스테리한 내용도 좋고 코믹한 것도 가능하고 이런 드라마들을 만들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 만약 50% 정도? 오징어 게임 흥행의 50% 정도만 거둔다고 해도 우리가 중국인들의 문화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2019년은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원년이었다.
중국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는 K-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이를 코리안 웨이브라고 부른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사실 일본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화하지 못했고 한국은 성공했다. 서구인들은 이 위협적인 한류에 무기력해 보이고 동남아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한류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한국과 사이가 나쁜 일본에서도 한류의 영향력은 크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연간 약 5,900억 엔, 일본 전체 문화예술 분야 지출의 16.1%를 한류 콘텐츠에 소비한다. 2019년 일본 내 최대 규모의 공연을 펼친 상위 2개 그룹은 한국의 남녀 그룹이었다. 일본 우익들은 일본 정부에 그만령을 요구했고 일본 도쿄대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한국의 문화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다. 비록 화장품, 음악, 의류 품질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지만 브랜드나 광고 마케팅에서 일본의 연예인들은 한국 아이돌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한류의 본질은 한국이라는 피부를 가진 서양 대중문화다. 한류가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문화가 한국적인 토대에 서구 음악과 패션을 입힌 상품으로 제작부터 유통까지 서구인들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14억 인구의 초대형 국가로 비록 한국과 같은 국제적인 문화 영향력을 현재 없지만 한국처럼 서구 문화를 접목하는 방법으로 서구 문화에 종속되는 환경에서의 세계화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중국은 서방 문화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우리 문화, 여기서 우리는 중국이죠. 우리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여정을 걸어야 한다. 이 글의 결론은 결국 한국은 서방 문화를 결합해서 세계화를 이루어냈지만 중국은 풍부한 자국 문화가 있는 대국이라 서구인들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기보다는 중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로 세계화에 나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에서 한류의 성공을 분석한 글들, 이 글뿐만 아니라 다른 글들도 보면 이건 마치 같은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처럼 결론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한류의 성공은 결국 서구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성공한 거고,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국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견강부회라고 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이 되려면 결국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스토리에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믹스앤매치,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데 중국의 문화만으로 세계인을 감동시키겠다? 중국이 정말 21세기판 쇄국 정책을 실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